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뭐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위기 관련 이런 그 매크로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실 또 라이브 시간은 아니지만 또 밤 시간에 한번 녹화를 해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뭐 주말 동안 뭐 뉴스는 당연히 요거 다 알고 계시는 요 화면인 거죠. 이쪽이구나. UB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그 중앙은행이 존재 이유는 이제 은행의 위기를 이제 은행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하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기로 했다. 그날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알려드렸는데 문제는 그때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 500억 스위스 프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진정이 안 됐습니다. 진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막을 길이 없다. 라고 이제 스위스 정부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판단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럼 결론은 이제 이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말 그대로 그냥 벌써 160년 정도 된 주요 은행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이름에다가 스위스라는 국명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중국이라던가 뭐 이게 다른 나라에 팔려가면 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좀 국격이 좀 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UBS하고 C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위스라고 하면 뭐 스위스 동결 계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의 이제 프라이빗 뱅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위스란 나라가 이제 하게 되는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에 역할을 했던, 은행인데, 이게 지금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은행 위기라고 하면, 갖고 있는 뭐 자산이 뭐 부실화됐다든지, 뭐 서브프라임처럼, 뭐 이런 거 돼서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이 정도였는데, 왜 다 그냥 껍데기더라. 라고 되면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망하는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손실도 많고, 뭐 재판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벌금도 엄청 맞아가지고, 이제 재판 비용도 엄청 나가고, 벌금도 나가고, 이미지 안 좋고, 뭐, 많은 게 있지만, 사실 뱅크런이 안 일어나면 버틸 수 있는 은행인데, 뭐, 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망한다는 게 좀 억울할 수는 있죠. 근데 어찌됐든 뭐, 우려감이 뭐, 안 믿어주니까 어쩌겠습니까? 은행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인데 크레딧이 날라갔으니 뭐 어쩌겠어요.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 하나죠. 정부가 나서서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수혈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UBS가 좀 사주는 걸로. UBS 같은 스위스 은행이니까. 그게 뭐 낫겠죠. 근데 이제 일단 뭐 160년 정도 됐다는 세수가 어떻게 이렇게 골로 가게 됐냐는 게 뭐 사실 결론은 목요일 날 그 대책이 나왔고 사실 토일 사이에 이제 팔려나가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불과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60년의 역사의 은행이 뭐 사실상 이틀 만에 결론이 났고 일요일 그때 뭐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기억을 할 만한 사람이 있죠. 이분입니다. 비랑 아저씨죠. 아케고스 때 기억나실 겁니다. 21년 한 3월 말쯤이었죠. 그때 한국계 펀드 매니저로서는 이제 최고의 이름을 알렸는데 더 이름을 알리게 된 게 이제 이틀 만에 22조를 날려 먹으신 이제 빌황님께서 문제는 이제 22조 중에 뭐 많은 은행 뭐 노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여럿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돈을 떼었던 게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한 7조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아저씨가 날린 게 한 22조쯤 되니까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총력이 얼마나 컸냐면 여기 차트 보시면 UBS하고 이 굵은 게 굵은 게 CS고 좀 얇은 게 UBS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뭐 같은 스위스 은행이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딱 아케고스 비랑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CS는 나락을 가고 UBS는 뭐 별일 없이 오히려 최근엔 더 올라가고 있죠. 얘가 빠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때부터 이제 이 은행은 이제 적어도
일단 손실도 물론 그렇게 큰 은행이 무슨 물론 7조가 작은 돈 아니지만 7조 날렸다고 은행이 날라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은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날린 것도 날린 거지만 날리는 과정이 굉장히 이 은행이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둔하다.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심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와 재판을 하고, 뭐 관련 뭐 그 좀 나쁜, 소위 말해서 은행의 신뢰도를 까먹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건 그때부터 크레딧 스위스의 크레딧은 날아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또 그 사이에 금리가 또 많이 오르고 특정한 상황의 포트폴리오를 잘못 운영하는 은행들은 얼마든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걸 미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위험할 것 같네가 된 거고, 위험할 것 같다는 것만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요즘은 게다가 이제 스마트런이라고 그러죠. 가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은행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예전보다 훨씬 그 뱅크런 발생 가능성과 속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은행이 일단 그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는 건 이제 엄청난 실수고, 그게 때로는 이런 긴축적 환경에서는 이제 한 160년 은행이 그냥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UBS는 일단 인수를 했잖아요. UBS는 이제 CS에 비해서 크레딧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좀 해왔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CS가 좀 좋게 말해 적극적으로 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서 위험한 거였거든요. 파생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파생 상품 뭐예요? 뭐가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는 게 파생 상품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 금융위기 때 CDO라는 파생 상품 아니었으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만지는 은행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재현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인데, 일단은 인수가 됐고, UBS는 이제 이제 CF가 하고 있던 파생 상품이나 이런 자산 운용 부분을 굉장히 축소할 거래요. 축소가 하게 되면 그냥 그렇다고 이제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다 이제 질서 있는 정리를 하게 되면 좀 시장도 약간은 좀 마음을 좀 놓지 않을까. 특히 이제 파생 상품을 타고 위험이 전이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큰 불은 일단은 좀 잡았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유럽의 상황은 이제, 뭐 사실 우리 지난 월요일, 어제 월요일 개장하기 한 4시간 전인가 3시간 전쯤에, 한 4시간 좀 됐겠다. 뭐 그때쯤에 이제 발표가 나서, 사실 뭐 호재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거대한 악재가 그냥 좀 적당한 악재? 그렇다고 뭐 아시아 시장이 오늘 뭐 급등을 한 건 아니죠. 왜? 유럽이 위험하면 아시아는 안전할 것 같아? 뭐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뭐 미친듯이 돈 날렸다고 하는데 걔도 터지는 거 아니야? 물론 걔는 은행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많이 터지던데 왜 유럽이 먼저 터지지? 그럼 아시아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이제 좀 빠졌던 것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면 더 빠졌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작은 일로 벌어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리콘밸리 수준이 아니라 그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제 뭐 IB잖아요. 이거 대형 투자 은행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은행만 문제가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연준이 주로 이제 뭐 주요 은행 중앙은행들하고 이제 통화 수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이미 하고 있는 상시입니다. 상시 통화 수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주에 한 번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단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 오늘 새벽이죠. 1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뭔가를 했는데 목요일 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수혈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주를 못 기다려가지고 날아갈지도 최악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크레딧 스위스가 목요일날 중앙은행이 돈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그 주를 못 넘기고 월요일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단위로 하면서 일단은 연준도 어찌됐건 이제 글로벌에서 달러 조달이 좀 힘들어지는 좀 그런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하고 있다. 요건 좀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준 얘기했으니까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도 연락이 빠지더니 오늘 새벽에 또 빠지고 좀 전에 찍은 건데 거의 30%, 뭐 우리로 치면 하한가를 쳐맞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대책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걸 일단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문에 나온 대책이 대표적으로 BTFP잖아요. BTFP가 이제 라이브 때 설명드렸지만 못 보신 분 계실 거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액면가를 인정받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끼리 이제 돈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연준한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연준한테 대출 받을 때 지금 이제 이 채권을 팔면 8,000원이지만 액면가는 10,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10,000원에 이제 액면가를 인정받아서 이제 10,000원을 땡길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담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요거까지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대책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대책이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왜 이러냐? 얘는 왜 이러냐 했더니 그 BTFP를 보니까 이제 담보를 액면가로 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보가 또 이제 소위 말해 국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주로 지방채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채는 담보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담보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숨통을 좀 돌렸는데, 물론 다른 은행들도 BTFP보다는 이제 연준 재할인 창구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의미는 따로 영상을 찍어요. 또 얘기 길어지니까. 근데 얘는 BTFP를 쓰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담보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은행보다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대책을 받았는데 얘는 이제 얘만 쏙 빠지고, 일부러 뭐 엿먹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 지방채라는 게 은행에서 이제 주로 갖고 있는 메인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은행 규제안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들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뱅크런이잖아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쳐주는 게 초유동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도 이제 거의 현금 비슷한 건데, 초유동성은 현금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건데, 거기에는 또 지방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방채로 뭐 그거 사실 뭐 국채 시장이 크겠어요? 지방채 시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제 연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특히 이제 상위 25개 대형 은행들이야 뭐 지방채 일부 갖고 있겠지만, 이 은행은 뭐 특이하게 지방채가 눈에 띄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방채로 담보를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담보를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BTFP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재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은행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은행의 규제가 생각보다 빈틈이 많고, 그러면 그때 연준이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뭔가 에러가 나오면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지금까지의 규제와 앞으로 이제 나온 대책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은행들 협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다가 서한을 보내죠. 어떻게 보내냐? 그냥 그때그때 넣어주고 문제 터지면 넣어주고 이러지 말고, 그 자체가 이런 일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그 자체가 뱅크런을 유발을 하니 아예 그냥 앞으로 2년간은
그러니까 뭐 영원히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2년간은 모든 예금에 대해서 연방 예금 보증 공사가 그냥 보증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이 은행도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보다 더 억울해. 실리콘밸리는 포트폴리오를 잘못 운영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에 이제 그런데 물론 얘도 지방채라는 특정 자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방채가 지금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정보가 올라올 거예요.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 낮추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반대. 언제는 금리를 낮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정보를 하면 이 우리은행은 괜찮은데 지금 뱅크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냥 우리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2년간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선을 보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진짜 뭐 이렇게 여기 말대로 2년 동안 모든 예금을 뭐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예금 보장 범위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BTFP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 담보의 그 인증 범위를 좀 넓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위기를 가만 보면 그 실리콘밸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좀 원인이 조금 물론 큰 원인이 있죠. 연준의 굉장한 속도의 긴축이라는 상황에서 각각 이 이유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위기 뭐 2008년 금융위기에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오버스럽고요. 크레딧 스위스 보십시오. 좀 큰 은행이 위기에 하니까 하다못해 뭐 그 시장이나 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월요일 날 개장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왜? 개장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또 뱅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말에 해서 주말 저녁 뉴스에 인수가 됐다, 끝났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유럽 사람들 웨라벨 쩌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일요일 저녁에 기자회견 하고 했었어요. 그게 나름대로 이게 금융위기 때 배운 효과라는 거죠. 금융위기 때보다는 이제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책 나온 속도가 위기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조금 앞서 있다. 이것도 이제, 깨지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사실, 금융위기는 한 은행이 아니라, MBS가 됐든 이제 서브프라임 때문에 그 갖고 있던 모든 자산들이 크든 작든 다 공통적으로 부실화된 거고, 그쵸? 그건 이제 큰 은행은 당연히 더 크게 노출된 거고 작은 은행은 작게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큰 은행만 기억하는 겁니다. 리먼 브로더스 같은. 근데 지금은 특정 자산, 특정 섹터 이런 거에 지나치게 업계 평균을 넘어서서 노출되어 있던 은행들이 하나 둘의 이유로 각각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금융위기 때처럼 뭐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단 큰 불을 잡았는데 여기서 조금 잔불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잔불이 나오고 해가지고 잊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휘말리는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은 뭐 큰 거 아니면 또 뭐 늘 하던 거구나가 되고 또 그랬다가 갑자기 또 큰 게 나오면 또 화들짝 놀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처럼 확 서브프라임처럼 확 빠졌다가 엄청난 대책이 나와가지고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오면 그때 연고 바르고 또 터지면 그것도 연고 바르고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아시아 쪽에 우려감이 커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아시아라고 해서 이런 고금리에서 뭐 멀쩡한 은행들 그러니까 좀 무리를 했던 은행이 하나도 없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을 좀 키우게 될 것인데 그래서 뭐 사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냥 주식 다 팔고 기다립시다 할 수도 그렇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아무 일 아닙니다. 그냥 뭐 가지하게 되고 뒤가 구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뭐 투자라는 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고 가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최대한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혹시 뭐 거기서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저도 한마디 거두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채팅방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빠르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매크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도 보고 하실 건데, 사실 이 매크로를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물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해설들은 뭐 가능한데, 지금 당장 뭔가 터졌을 때 이걸 투자 전략에 녹이고, 쉽게 말해서 뭘 사고 어떻게 팔고 이걸 잘 못 하시겠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설명란을 보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그 은행 위기는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물론 큰 볼은 일단 잡은 걸로 보이지만 잔불들은 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목요일 날 정규 라이브 때도 계속하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변칙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